일단 이 고비를 넘어서서 초월자라는 문턱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그 뒤로부터는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말을 잘하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말을 굉장히 잘하면 돼요. 이 문턱만 넘어서면. 왜? 입증도 반증도 못하니까. 그래서 초월이 이런 곤란한 역설적인 국면을 안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력을 갖는 이유는 뭘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 복잡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기껏해서 볼 수 있는 게 어느 조각일 뿐이고 거기를 넘어가고 싶은 우리의 열망에 부응한 것일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월의 늪, 이 역설에 빠져들어서 역설인지 어쩐지 거기 넘어서서 끊임없이 초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상황을 일종의 늪이라고 봅니다. 논증도 반증도 입증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여기를 비켜서는 유일한 길은 정말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으면 이 초월의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지의 발디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몸이 서 있는 이 땅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되묻는 것이 이 초월을 실제로 이해하는 저는 하나의 길이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또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이 논리적 진리도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대응이란 말도 내막이 없는 그래서 주로 언어 철학에서 논리적 진리 같은 걸 설명하거나 뭐 이런 걸 설명할 때 대응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 언어하고 사태하고 대응하면 참이 되고 그때 참이란 말이 진리죠.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고. 그런데 이때 이야기하는 참 거짓은 벌써 뭐 초월적 진리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동네에서 오늘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으시죠? 여러분이 왔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참이에요. 그 진리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을 오게 되면 뭐 초월적 진리, 절대적 진리 이런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 영역 안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제가 확 줄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굳이 뭐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오늘 비가 오거나 아니면 오지 않는다. 이 문장은 진리표로 검사를 해보면 항상 자체로 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번도 안 틀리고 계속해서 옳은 말씀을 하시고 싶거든 산은 산이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면 됩니다. 전대는 전대다. 광주는 광주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그런데 내막이 없죠. 그 자체로서는 참일 수 있지만 내막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공부 따져보면. 그래서 지금 러셀하고 비트겐슈타인이 사제관계죠. 캠브리지 대학에. 내일 눈이 오거나 아니면 오지 않는다라는 진술. 이거는 공허한 행식이지만 이거는 완벽한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틀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이 아무것도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우리한테 새로운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는 참이죠. 현재 지금 진리 정의에 따르면. 제가 그래서 좋은 고안 하나 했습니다. 안 틀리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지금 공허하다고 그러니까 공허하지 않는 문장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주어 전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주어를 다 묶은 겁니다. 전사하다. 이 수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로를 제가 묶어갖고 전사하다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전물이 전사하는구나. 그럼 이게 뭘 포함하는가? 지구는 돈다도 전물이 전사한다의 일부분입니다. 소강도 앞에 히말라야 시다 벼락 맞았다도 전물이 전사한다의 하나입니다.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전물이 전사한다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래도 또 전물이 전사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겠죠. 실제 내용도 담고 있고. 그래서 앞전 그 논리적 진리 같은 것은 내용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건 내용도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만들 수는 있는데 과연 이 문장의 문제가 뭘까? 제가 지금 전물이 전사한다는 문장을 쓰게 되면 글쎄 제가 이제 예상되는 반응을 한번 상당히 이거 참 좋은 문장이었어요 하고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될까?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거 뭐예요 도대체?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 쓰지 않는 문장이죠. 실제로 내가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문장이긴 하지만 이것의 쓸모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런 진리에 아무리 빠져들어서 논리적 진리 또는 저런 문장적 진리에 빠져들어도 우리가 궁금해하는 진리 문제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식의 상대성입니다. 그 상대성 얘기하면 바로 따라오는 말이 다원성입니다. 다원성이나 상대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철학에서는 상대성이라고 쓰면 상대주의는 위험한 것 이렇게 돼 있고, 조금 그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상대주의를 이름을 다원주의라고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내막을 보면 같은 말입니다. 다수의 기준이 있다예요. 하나의 기준이 아니고. 그런데 이 다원성도 두 종류 있죠. 제가 구분하는 다원성은 이 두 종류는 종적 다원성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장자의 제물론 보면 지네는 어떻게 하고 원숭이는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하고 아무리 사람이 이뻐도 미꾸라지는 사람 보면 도망가지.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다르다고 말입니다. 종적으로. 이건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죠. 이건 종적 다원성이니까 이것이 문제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에 왜 기준이 자꾸만 달라지는 것이죠. 같은 종인 사람 안에서 왜 다른 기준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것을 제가 이제 편의상 이 종적 다원성하고 구분해서 개념적 다원성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철학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이 개념적 다원성입니다. 왜 사람들 간의 생각이 달라지고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보는 것일까? 이걸 제가 지금 개념적 다원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를 제가 한번 이제 추적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개념은 가르기입니다. 가르기라는 개념이에요. 최근에 그 부분 전체론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지금 대상이 3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일반 문명권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근데 폴란드 논리학자들이 여기에 대상이 7개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7개라고 보는 것일까? 하나, 둘, 셋. 요 앞에 2개 합해서 넷. 뒤에 2개 합해서 5. 1번, 3번 합해서 6. 전체 묶어서 7. 이렇게 대상이 7개 있다고 보는데 크기는 좀씩 다르죠?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문명권에서는 거의 같은 크기만 하나, 둘, 셋 이렇게 간주하고 묶지 않는 것일까? 오히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야, 그러면 여기 지금 이런 경우를 봤을 때 7개가 맞아요? 3개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저걸 7개라고 말한 사람을 만나시거든 논리적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좋냐?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먹어요.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3개로 간주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